원래 제목이 장맛비가 내리는 저녁, 이게 이 작품에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를 중국 근대소설 작품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8개 작가의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제목을 근대소설 작품선이라고 했고요. 8명이 그럼 누구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근대소설을 알려면 그 나라의 이제 역사하고 역사 속에서 나와요. 우리가 마치 한국의 근대소설은 카프카가 아니고 카프가 나오는 배경을 알아야지 그 카프 출신이 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중국도 아까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910년부터 60년대까지 한번 다시 보면 중요한 거는 요 잡지 신청년이라는 잡지가 창간이 된 게, 이 잡지가 목적이 뭐냐면 이제 계몽이 목적이에요. 근데 계몽이 단순히 국민을 계몽하자보다는 계몽하면서 뭔가 반봉건 뭐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어떤 문화 관련해서 항상 얘기할 때 요 신청년의 잡지가 창간됐던 걸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은 이제 20년대에 요 작품의 영향을 받아 요 신청년의 잡지에 실은 작품 중에 하나가 아큐정전이에요. 아큐정전이 이 잡지에 20년대에 나오고 있고요. 20년대에는 이제 1917 보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중국 공산당 창당 등 사회주의가 이제 퍼지면서 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런 작품들이 루신, 위따프, 선충연 같은 그 작품들이 20년대에 나온 거고요. 30년대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당이 이제 쫓겨가지고 대장정을 하는데, 이 대장정이 일어나고 중의전쟁이 일어나죠. 이 시대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라오서 그때 낙타 상지 배웠죠. 라오서가 이때 했어요. 라오서가 쓰고, 그 다음에 마오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지이 나오고, 성춘. 우리나라도 1930년대 소설이 되게 많은 작가들이 나와서 아마 좀 꽃폈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보시면 20년대에 어떤 근대문학이 시작되면서 30년대에 어떤 근대문학 소설들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0년대는 요 딩링이라는 작가가 나오는데, 40년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대장정을 마치고 중국 공산당이 옌안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사회주의 목대통령이 거기면 옌안에 그쪽에 있으면서 점점점 이제 공산당의 세력을 넓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요 작품이 딩링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밤이라는 것도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회주의 소설, 그러니까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는 해방구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소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작가 8명입니다. 루신이라는 작가가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따프, 태어난 연도에 보세요. 그 다음에 선충원, 바진. 이게 근데 본명은 아니에요. 호더라고요, 호. 그래서 제가 본명 적을래다가 본명은 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자 작가가 딩링 한 명만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자, 이제 다시 사건부터 설명하면, 중국 근대 문학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아까 잡지 신청년 했죠. 제가 신청년을 키워드 하다 보니까 2개가 나왔어요. 이 신청년하고 이 신청년. 중국, 한국. 우리는 한국부터 먼저 볼까요? 한국은 방정환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한용운이 창간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계몽 잡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몽 잡지인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계몽 쪽으로 많이 나갔고, 순전히. 그다음에 그런 나중에는 동인지 형태로 나가고, 이 신청년은 어떤 계몽인데 이후에는 어떤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론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잡지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천독수라는 필진이 그쪽 사회주의 쪽, 공산당 쪽의 그런 이론가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이론에 근거되는 잡지로 지금 계속 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아머리 치조골이 앵도 같은 어린 입술로 천진난만하게 부르노이노라 라고 합니다. 아까 보시면 자주적이되 비노예적이고, 진보적이되 비퇴행적이며, 진취적이되 비은의적이며, 세계적이되 비세국적이며, 실리적이되
비허용적이며 과학적이되 비상상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잡지에 영향을 받아서 신문화운동과 문학혁명이 일어났는데, 신문화운동이란 뭐냐면요, 중국이 이전에 1910년도 시고 20년도 전에 뭐 중체 서용 변법 뭐 운동하면서, 우리가 중국이 왜 서양만 뒤떨어지냐, 그거는 서양에서 어떤 무기를 안 들여오고 뭐 그런 것들 안 들어와서 된 거다. 뭐 체제를 안 들어오고 학교를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열심히 지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중국이 나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 문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체 모순이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는 봉건적인 이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교적인 게, 그런 것들이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신문화운동은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신문화운동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문화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중국의 기존에 있는 문학 가지고는 안 된다. 아예 문학도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서구 근대 문학의 양식을 채용한 새로운 문학이 탄생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근대 문학이 태동된 배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반봉건, 반유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반가부장적, 반권위적, 이런 것들을 반영한 소설이 뭐겠어요? 이거죠. 왜냐면 이거는 어떤 봉건주의 그런 잔해, 그런 것, 봉건주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게 봉건과 근대 과도기적인 혼란에 대해서 그 아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신랄하게 중국인들의 근성을 이제 비판한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혁명 문학이 타동해요. 혁명 문학은 결국은 러시아 혁명이 들어오면서, 러시아 혁명이 중국인들한테는 왜 좋은 영향을 미치냐면,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중국에 침탈을 해요. 영국, 미국, 프랑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다 가져가요. 뭐 돈을 빌려주면서 뭐 차관의 대가로 해서 관세권, 뭐 무슨권을 다 가져가는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뒤에 그런 것들 다 반환해요. 우리는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니까 우리는 제국주의자 같이 안 난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서로 반납하거든요, 중국한테. 그러니까 러시아가 되게 중국인들한테는 되게 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러시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혁명 문학이 탄생하는 거고,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유학이 많이 가니까 일본 유학생 출신의 위타프가 출구 없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방황한 청년의 의식을 표현한 작품이 이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때 되면 다시 이제 중국 공산당도 있고 국민당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국민당하고 공산당의 세력을 보면 국민당이 훨씬 커요. 공산당 아주 조그만 거고, 장개석은 계속 공산당을 싹이 크기 전에 계속 억눌렀던 거고. 그래서 근데 국민당이 워낙 이제 부패가 많고 하다 보니까 국민당의 폭정과 부패, 그다음에 서구의 일본 제국주의 침략, 사회운동 속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비판한 것들을 나온 작품들이 위타프의 타락, 이게 타락이 이거고요. 그러니까 마오뚱의 린신의 가기는 뭐냐면,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민당 정부의 어떤 관리들이 수탈하는 것들 나오는 거고, 바진의 노예의 마음은 자기의 부모가 노예였던 거다. 그런 노예였던 것들을 자기 부모의 자기는, 그러니까 노비였던 거죠. 자기 부모가 노비 출신이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라오스의 초승달은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남편이 죽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엔 몸을 팔고, 그것이 결국 딸에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30년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위에 이게 결국 이런 것도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리얼리즘 문학,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한 문학, 리얼리즘 문학도 이라고, 우리나라도 30년대, 20년대 말에 30년대가 리얼리즘 문학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리얼리즘 문학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리얼리즘하고 정반대로 뭔가 순수 문학적인 내용도 있죠. 그리고 뭐 주지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새로운 소재, 새로운 형태를 탐색하는. 아까하고 달리 리얼 문학과는 달리 이 선충원의 사람은 중국 소수민족 지역을 배경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 공간과 가치관을, 근대 문명이 어떤 이런 외딴 산골 마을에서 어떻게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수탈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런 담담하게 그리고 있고 또 이거 이 장맛비가 내리는 저녁의 시저춘 이 대표작은 뭐냐면 상하이 그 당시 가장 발달한 상하이에서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떤 숙녀가 비를 긋기 위해서 어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인 나는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같아. 그래서 저 사람한테 비를 씌워줄까 말까 하면서 계속 갈등하다가 씌워주면서 같이 걸어가고 이 사람이 내가 만났던 옛날의 애인 같은데 하면서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런 새로운 형태의 소설들이 30년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는데 예난 시대에는 이 예난이라는 곳이 결국은 해방구인데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완전 프롤레타리아가 지배를 하는 해방구인데 거기서는 마오쩌둥이 해방구에서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건 뭐냐면 독자가 이전처럼 뭐 지식인에 대한 독자가 지식인층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무지하고 아무것도 문맹인 사람들이 주인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문학 작품을 만들어낸 곳 그런 작품이 이제 띵링의 밤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해방이 되고 아니 이제 중위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국민당하고 이제 공산당이 국민당대상 이겨서 1949년 10월에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되고 1950년대에 이제 중국이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하죠. 그리고 60년대 문화대혁명 하면서 시행착오 되게 많이 겪습니다. 이거는 사상적으로 자기가 이제 뭔가 대약진 운동으로 자기가 수세에 몰리니까 이거는 우파들의 음모다 해가지고 완전히 홍위병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탄압한 게 이제 문화대혁명이죠. 이런 내용을 이런 시대를 다룬 대혁명, 그러니까 이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다룬 작품이 우리가 봤던 위하의 인생이었죠. 위하가 이제 작품 쓴 게 이때 이 당시에 쓴 거고요. 이제 나중에 작품성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시대를 얘기했는데 위화는 문화대혁명 시대에 얘기를 쓴 거죠, 그렇죠? 문화대혁명만 아니고 문화대혁명 그 이전,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부잣집이었는데 자기 그 도박으로 자기 집을 뺏기고 그다음에 가면국을 살아가면서 그다음에 중국 가면국을 살아가고 그다음에 전쟁을 거치면서 자기가 참전도 하고 인성 그렇고 매열기에는 문화대혁명 시기였던 거. 매열기에서는 문화대혁명에서 뭐 솥 뺏겨서 솥에서 손 녹이고 하는 그게 그때가 문화대혁명 때죠. 그 대학진, 대학진 때인가? 예, 그때가? 비슷해. 그게 다 얽혀 있어요. 연계돼 있습니다. 이 작품 아큐정전하고 여기에서는 루신의 아큐정전하고 고향이라는 두 가지 작품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개 작품인데 루신만 두 개 작품이 실렸어요. 그거는 이제 루신이 중국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저번에 우리 베일동 명창 했던 장소에 보니까 루신의 어떤 문학집이 거의 한 칸이죠. 예,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루신하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쓴 사람 같아요. 저도 이것만 가지고는 뭐 아마 루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하나씩 알겠죠. 이 사람이 유학을 했어요. 근데 어디 했냐면 유학했다가 의학을 공부했어요. 이 나중에도 알겠지만 의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문학을 쓴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는데. 그리고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다가 어떤 거 있었냐면 자기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의학 시간에 어떤 미개하다고 사진을 보여주는 것. 어떤 미개하다고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을 보이는데 자기 중국의 동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자기가 쇼크를 받은 거야. 나는 내가 병을 고쳐온 게 아니라 저렇게 지금 저런 인민들의 각성시키고 해방시키는 게 나의 역할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때려치고 문학의 길로 들어선 거죠. 결국 문학을 하려면 그 정도 백그라운드 어느 정도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발표한 건 1921년입니다. 이 작품은 중국 현대문학, 그러니까 아큐정정이죠. 중국 현대문학의 출발작이라고 해요. 배경은 거기서 막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혁명은 신의 혁명이에요. 신의 혁명은 뭐냐면 중국이 청나라가 망하죠. 중국이 청나라가 청나라 뒤집는 혁명이 순원에 의한 신의 혁명입니다. 그 혁명 시대 죄송합니다. 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아큐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온 거고 이 아큐가 어떻게 자기 비하를 극복하느냐 그 얘기죠. 자기가 마저도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조은미 선생님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큐의 정신승리법. 그는 스스로를 경멸하고 없이 여기는 대인은 자기가 첫째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이 말에서 앞부분을 제외하면 첫째가는 사람이라는 말만 나오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서 장제한 사람도 첫째가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 내가 것들이 무엇이라고 감히 아큐는 이런 갖가지 기묘한 방법으로 사람들과의 말다툼에서 승리를 하고는 머리를 쳐박고 잠을 잤다. 네. 다음 장에 이제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거 클릭해 주셨습니까? 화면 클릭. 이거는 그저 영화에 나왔던 거 일부 그냥 나온 건데 중국어 자막이에요. 밑에 영어 서브타이틀. 恭喜太爷，恭喜大爷！混账！啊！你说你是我本家太爷？ 네가 우리 가문이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축하하러 갔다가 잔치집에 갔다가 네가 나하고 성이 같냐? 不像话，儿子打老子，给儿子打了，妈妈的！干什么你？怎么回事啊？干什么你？你没长眼睛你啊？你才没长眼睛呢！什么事儿？你想打架怎么了？打架？你敢动手？动手！哎，君子动口不动手啊！老子今天就要动手！哎，老子去撞头，撞个头！对，撞头！一、二、三、四、五、七，瓦贵就是天下第一。你王胡算老几啊？ 자기가 최고라고 그래도 맞았는데 이건 비군이 자기보다 약한 이제 비군이 대상으로 괴롭히면서 뭔가 그런 거죠. 예. 예.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게 Accused character created by Louis. 뭐야? 그다음 두 번째 작품이 기분이는 괴롭혔네요. 예. 못됐네. 그러니까 얘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결국은 어떤 당하는 그런 그 학대 그런 것들은 정신법을 이기고 비군이 같이 뭔가 뭐랄까 자기가 이제 뭔가 누를 수 있다고 되는 상대에 대해서는 좀 괴롭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캐릭터가 아니죠. 이건 고향이란 두 번째 루신의 작품인데 고향은 결국은 어떤 주인공이 자기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이제 집에 왔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이제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거의 뭐 같은 나이 또래에서 같이 살았죠. 근데 자기가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는 나중에 자기 커서 봤더니 어떤 그게 벽이 있더라. 자기를 뭔가 소장농 같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 같이 대하니까 그런 거에 인해서 뭔가 벽이 있는 걸 느끼는 거. 그다음 김명선님께서 희망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상. 희망을 생각하자 갑자기 두려워졌다. 룬트가 향로와 촛대를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가 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한시도 잊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이른바 희망이라는 것도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닐까. 그가 바라는 것은 가깝고 내가 바라는 것은 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네,
이 아까 말한 이 룬트라는 애가 이제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있던 뭐 소장농이고 자기가 이제 같은 또래고 이제 다 커서 와서 이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사 가려고 하니까 뭘 니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가라. 우리 집에 남아 있는 거니까 향로와 촛대를 달라고 합니다. 향로 촛대는 이제 아까 말한데 뭐 빌리는 거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 우상 아니냐 비웃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떤 내가 뭐 하는 행동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우상 일종의 희망이라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도 어떤 새 삶에 대한 희망도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이 문장도 일본의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라고 하네요. 요 글. 희망이란 것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닐까. 두 번째 작품이 위타프의 타락입니다. 작품 위타프는 유학을 갔어요. 근데 자기 큰형의 도움으로 일본에 유학해서 법학을 배우다가 문학으로 바꿔요. 이 내용이 스토리하고 똑같거든요. 자전적 소설이더라고요. 이 타락이라는 작품은 뭐냐면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이 뭔가 일본이 자기가 이제 소수민족, 그다음에 피압박 민족이다 보니까 일본에 주류하고 이제 거기로부터 느끼는 뭔가 압박감,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같은 중국인으로서의 어떤 비하감, 그렇지만 또 청년으로서 느끼는 어떤 성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적 억압도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적 억압 또는 이제 피압박 민족에 대한 뭔가 자기 비하, 뭐 멸시 그런 것들이 같이 작품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내용은 약소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울분과 감정. 저 흔들리는 별 아래가 바로 내 조국이고 내가 태어난 곳이다. 나는 저 별 아래서 18의 세월을 보냈다. 나의 고향이여, 나는 이제 너를 다시 볼 수가 없다.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다. 눈물을 한 번 훔치고는 멈추어서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말했다. 조국이여, 조국이여, 나의 죽음은 그대 때문이다. 그대 어서 부자가 되어라. 강해져라. 그대에게는 고통받는 수많은 아들, 딸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유학생들 중에 뭐 부자에서 간 사람도 있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아마 같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조선 유학생으로서 뭔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마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조금 지루하고 좀 뭐랄까 소설이 어설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자전적인 건 하는데 그냥 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일 안 읽혀. 왜냐하면 너무 젊은 사람들의 조금 현학적인 좀 잘난 척하는 유학생 특유의 그런 것도 있고 수준이 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 소설을 보면 저도 읽은 게 이 근대 소설은 근대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원의 어떤 샤오샤오, 이거 사람 이름이고요. 현충원이 사람은 훈안성이 호남성이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난 것이 호북성, 후베이성. 그러니까 여기 훈안성 바로 위쪽 지방입니다. 아래쪽 후베이성 기준으로 아래쪽 지방. 거기에 있는 소수민족인 묘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주로 훈안성의 소수민족을 배경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적이고 서술적인 작품이라고 하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신랑을 키우기 위해 시집을 가는 그 당시 이제 풍속인가 봐요. 이런 묘족이한테는 뭐 중국도 그러겠지만 아주 어린 뭐 몇 살이었죠? 3살인가? 1살인가? 3살 신랑한테 시집을 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그 집 시집에 가서는 신랑 클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옆집 하인인지 누군가가 이제 하서 딱 마음이 맞아가지고 애를 그래서 애를 갖죠. 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자기 신랑은 다 크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숨기다가 결국은 들켜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아니면 어디 가겠어? 와서 그러면
그쪽에 이르면 뭐라고 해요? 너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너는 그 집에서 죽어라 하고 했겠죠. 옛날에 중국에 우리나라 때 연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은 여자들이 죽었다고 억울하게 그런 얘기 있다. 하여튼 그런 건데 여기서는 결론이 어떻게 나온가요? 애를 낳고 거기서 살아요. 원래 다시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무도 데리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완전 우리나라하고 완전 정반대의 어떤 그런 거다. 어린 신랑, 신부. 저기 영화가 있어요? 사진이 어떤? 이게 영화인지 어떤 소설 작품의 표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표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딱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드라마틱한 뭔가 반전이 되게 그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꼬마 신랑이 있었죠. 이 정도 거였을까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정도는 아니에요. 그것도 드문 케이스인데 여기는 뭐 그게 전통이라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에 나온 요 꼬마가 결국은 또 커서 결국은 아기를 갖죠. 네. 그 아기가 나오고 또 얘가 낳은 아기가 있어가지고 또 그게 또 같이 뭐 지내고 하면서 그런 뭔가 나중에 또 그러니까 이게 육아적인 전통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그 가족 그런 묘족 전통에서는 그런 이해가 되겠죠. 하나의 한 가족이라는 그런 거. 이거 보시겠습니까? 그다음 누구십니까? 네, 제가 읽게요. 샤오샤오는 이듬해 2월에 10달을 채우고 아들을 낳았다. 머리는 둥글고 눈은 크고 목소리는 우렁찼다. 다들 산모와 아이를 잘 돌보았다. 관례대로 닭을 삶아 찹쌀로 빚은 술과 함께 먹여 보혈을 하도록 했고 종이를 태워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집안 사람들 모두 아이를 좋아했다. 아들도 낳았고 샤오샤오도 다른 집으로 시집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우리나라 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결론,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별구대를 보셨나요? 별구대를 보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연료 억지로 만드는 연료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뭐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들을 낳은 것도 이게 결국은 또 노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그런 것도 예. 제주도에서는 여자가 되게 남자보다 노동력이 더 돼요.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노예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읽으면 참 이거 해석이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노예 노비가 약간 좀 다르게 쓰는데 노비라고 해석하시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비였던 그래서 바진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 아나키즘 우리나라 따지면 아나키즘이 대표자는 누구죠? 신치호 스님이죠. 아나키즘에 심취하였고 영향으로 자기가 관료지주 집안이었는데 반발해서 집을 나와서 상하이로 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봉건 대가정의 젊은이들이 겪는 비극과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서 젊은이한테 인기를 얻었대요. 문혁 때 너는 아나키즘이었다는 것도 문제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 문혁 때는 좌로 넘어가면 극좌, 우로 좀만 가막 중도에서도 우파, 오른쪽에 있으면 극우파. 그러니까 문혁 때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걸린 것 같아요. 발표된 제가 못 찾았고요. 이 초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주제는 노비로서 자기 할아버지도 노비, 아버지도 노비, 자기도 노비. 노비로서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끊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주인집 아들 대신해서 대신 주인집 아들 누구 죽였는데 자기가 이제 대신 감옥에 가고 이제 죽는 거죠. 그 조건이 내 아들을 유학시켜서 이제 유학시킨 조건이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목숨을 대가로 해서 그 노비의 그런 전통을 끊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자기 한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주인공이 나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노비인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국 자기 혁명당이 돼서 또 결국 혁명당이 돼서 목숨을 잃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했던 친구는 결국은 자기는 이제 자기 조상 때부터 노비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노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혁명당으로 죽을 때도 결국은 아내와 같이 노비를 데리고 살고 있는 그런 대비되는 모습을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진정한 노비의 마음이란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
진정한 노예의 마음이란 자기 행복을 모두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노예의 마음이야. 그 마음을 우리 조상들은 할아버지에게 전해주었고,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전해주었고, 아버지는 다시 나에게 전해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잘 사는 집안이고 이 주인공은 이제 노비 집안인데 이제 결국은 서로 얘기하다가 이 사람은 학교까지 유학까지 왔으니까 친구가 좋은 학교까지 왔으니까 둘 다 좋은 집안 친구가 좋은 집안 출신인 줄 알고 너는 노비 몇 명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의 부모는 노비야 나의 부모는 노비야 노예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린신의 가게 이 제품 어떠셨어요? 재밌게 봤어요. 네. 이 마오뚜 사람이 그동안 저기처럼 유명한 것 같아요. 저기 루신처럼. 그 마오뚜이 한자로 보니까 모순이던데요? 맞아요. 오, 잘 찾으셨네. 저도 그래서 마오뚜 찾으라고 쳐봤더니 모순이 나오더라고요. 정원님이 대학교 때 이문회라는 한자 아. 한문 동아리. 그러시군요. 네, 한문에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예. 마오뚜는 중국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한 리얼리즘 작품을 주로 썼다. 이 작품에도 그런 공산당의 어떤 이게 좀 뭔가 부패가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서구의 리얼리즘 적극 소개하면서 문학은 인생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서 했다. 그다음에 공산주의 단체의 혁명운동에 가담도 했다. 이 작품은 이제 국민당 관료의 착취와 압박, 그러니까 가게를 하고 있는 일본 제품을 받아다가 팔고 있는 어떤 근데 뭐랄까요? 그런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버티다 못해서 이제 뺏기고 이제 그런 자기도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 빌려준 거 그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에서 자기가 뭐 갚지 못하고 하면서 이제 몰락해 가는 거. 몰락해 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몰락해 가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재밌게는 봤고 좀 작품이 좀 짜지는 않잖아요. 봤는데 다만 이제 앞부분에서 뭐 딸이나 그 아내에 대한 묘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묘사가 너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야말로 서사나 사건들만 하지 그 인물들의 캐릭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어서 역시 그냥 진짜 이 시대 소설 정도다. 왜냐하면 네네. 이때서도 되게 좀 세련되거나 좀 더 인물의 심리를 하는 작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아. 이게 아내가 너무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빼먹주라고 그런 묘사들이나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나도 그보다는 잘 쓸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분은 어떻게 보시죠? 재밌게. 저런 사진 나와서 그냥 유튜브 아니 유튜브가 아니고 구글이 결국은 린 패밀리스 샵 린신의 가게는 이제 여기 일단 이거 먼저 읽으시죠. 돈을 받으러 온 채권자가 린씨를 보고 안쓰러워하면서 말한다. 상하이 주풍님은 기분이 조금 누그러졌는지 갑자기 부드럽게 말했다. 린 사장,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별다른 취미도 없고 오직 성실하게 장사만 하는 말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아마 돈 좀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가져다 바칠 세금이나 돈이 많아서 지출이 늘었는데 장사는 안 되니 이렇게 버티는 것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되면 계속 달라고 하죠. 이제 국민당 그쪽에서 와서 전쟁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돈을 바쳐라. 그러면 돈 바치죠. 근데 돈 바치다 보니까 자기가 운영할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끌어다 쓰거나 그러죠. 그리고 집안에서는 자기 아내가 계속 딸꾹질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잘 묘사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장맛비가 내린 저녁. 아까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리얼리즘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보다는 좀 새로운 것. 이 작품 어떠셨어요? 이 작품은? 그거 생각나. 그거더라. 그 있잖아요. 무징. 무징. 시대적 배경이 예를 들면
유승민 70년대 그쯤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데 그런 시대 배경이랑 상관없이 잠깐 어디 이제 들어갔다가 이렇게 현실로 네. 공간 이동이 네. 되는 그런 느낌? 그러네요. 멋진 비행이네요. 그게 떠올랐죠. 이게 좀 독특했어요. 저도 독특했죠. 예, 그래서 아 이거를 표제작으로 한 이유가 있구나 네.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모더니즘 문학이 유행하고 심리 분석 소설이 등장했는데 이 대표적인 스저춘이 상하이를 배경으로 해서 도시인의 생활을 심리 분석 기법을 통해 표현했다. 예. 근데 저도 이거는 좀 약간 근대보다는 현대 소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남자들은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면 다 첫사랑 닮았다. 제가 적었잖아요. 장맛빛 속에 우산 없이 걸어가는 이성에게 느끼는 감정. 당신 없었나요? 유 부장님? 말하셔도 돼요. 아 그냥 가서 우산을 씌워줘야지. 그러니까 우산 씌워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 뭔가 더 애프터를 할까? 뭐 그런 느낌은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은미를 만난 거겠고. 아, 그렇게 만난 거야?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너무 우산을 다 팔아서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편의점이 곳곳에 있고 그렇죠. 요즘은 씌워주는 게 거의 없죠. 네. 씌워주는 게 위험하게 느껴져요. 이제. 아, 그러겠네요. 그쵸, 누가 다가와서 씌워준다고 도망가야죠. 낭만이 없어진 거네. 그러면서 이런 작품이 앞으로 나올 수가 없겠네요. 아니 그래도 과거에 이랬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게 경험한 사람이 이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요새 세대, 지우 세대만 해도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자, 요거는 누구 이거 요번에 비를 피하고 있는 여인에게 우산을 같이 쓰겠냐고 말해야 하는지 갈등. 아 이것만 해도 그냥 설레네. 마음을 굳게 먹고 내 호의를 드러낼까? 나는 호의라고 생각하지만 그녀가 의심하면 어쩌지? 방금 내가 상상한 것처럼 그녀가 오해해서 거절할 수도 있다. 설마 그녀가 이렇게 끝없이 비바람치는 추운 저녁 길거리에서 혼자 늦게까지 서 있기야 하겠는가? 아니야. 비는 금방 그칠 거야. 벌써 한참을 내렸잖아. 그렇게 오랫동안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멈추기만 하면 그녀는 분명 가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저는 약간 기대하기 이 사람 남자는 옛날 친구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옛날 친구로 연결되기를 나는 바라는데 이렇게 그냥 딱 연결이 없이 끝나는 것도 깔끔한 것 같아요. 은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근데 저기 뭐지 와이프는 집에서 밥 해놓고 기다리는데 집에 안 가는 거 보면 집밥이 맛이 없는 거야. 집에 되게 웃긴 게 분명히 이렇게 자기 성씨를 물어봤잖아요. 그 여자의 성씨를 물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첫사랑이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이제 그것도 또 정신승리지 나름. 그 여자가 나를 모른 체 하려고 다른 성을 아, 그러네요.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혼자서 막 맞아요. 만리장성을 어. 살더라고요. 네. 아니 그건 충분히 저는 이제 남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은. 김 부장님 이해되시죠? 네,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뭐 갈등하고 설렌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남편 생각했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모르죠. 어떤 마음이라고. 어떻게 제가 알아요? 20몇 년 살아봤을 때 아니 그럼 어떤 마음일 것 같다라는 거. 단정할 수 없어요. 너무 감정이 없는 여자. 아이. 그게 아니라는 걸 뭔가 네. 아, 그러면 철저히 나를 속이고 있다. 그렇지. 아니 그럴 수도 있. 저기 사람의 마음은 정말 깊고 오묘합니다.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는데 뭐. 네. 어떤 관계에서는 어떤 모습만 나타나게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에 보통 흔한 감정들이 나타나고 태도들이 나타날 텐데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공간과 사람 앞에서는 확변해. 새로운 감정이나 그쵸. 역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 이 책에서 이런 작품 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다 리얼리즘에 관련된 것만 있었으면 이거는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뭔가 특이한 작품, 민증 꺼내라. 특이한 작품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오서 이게 왜 라오서 일단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제가 은미한테도 얘기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맞춤법이 잠깐만 많이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라오션지 요 작가는 중국어 발음이고 네? 라오셔로 해야 중국어 발음이고 근데 중국어 발음이냐 맞춤법 표기냐 그거죠. 예를 들은 중국어 발음으로 쓰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R인지라 쓰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맞춤법 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쓰되 발음 나는데 쓰되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 거 구분하고 그 다음에 굳어져 있는 건 굳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해라. 샹하이가 발음은 샹하이지만 표준법은 상하이로 쓰는 건 뭐냐면 상하이가 예전부터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상하이로 하는 거다. 어쨌든 영어 이게 중국어 특히 맞춤법 표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 그리고 우리가 한자로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장구경도 이제 뭐라고 해야 짱구로 이게 장구 약간 발음 나름대로 요즘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초승달도 우리 라오소하고 낙타샹저 비슷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오소가 그런 쪽에 뭔가 리얼리즘의 밑바닥 인생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청나라에 있는 만주 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체류한 동안에 그때 찰스 디킨슨이라고 했죠. 그 작품이 많이 읽었다고 하고요. 귀국 후에 그래서 낙타샹주로 데이트를 쳤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20년대 말, 뭐 29년이나 30년대 초, 그 정도의 초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외국 작품은 언제 떴다는 게 다 나오는데, 이거 제가 보통 이게 위키에서 본 거거든요. 안 나온 것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도가 안 나온 거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낙타샹주와 함께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났다고 합니다. 한 여성의 비극적 운명, 그러니까 책은 모자죠, 모자. 모녀 채소. 모녀가 겪는 가난 때문에 겪는 그런 것들이 되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이 작품은? 되게 진짜 짠. 너무 슬펐어요. 네. 나는 뒷부분을 한 몇 페이지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무실이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었잖아요. 나오다가 보면 이제 제가 그 워낙에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나오다 보면 그 언니들이 나와 있어요. 그 삐기를 하는 거야. 거기도 그런 데가 있어요. 네. 11시 12시 어디 국회의사당 근처예요? 네, 국회의사당 근처에 근처에 어디? 뭐 하여튼 많아요. 그 자세히 보면 낮에는 꺼져 있지만 밤에만 되면 그 앞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 하여튼 그 지나가면서 저 언니들은 어쩌다가 저 길로 들어섰을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본 경우가 사실 없었어요. 강남에도 보면은 다 뭐 지금 연예인들 이쁜 거는 일도 아니라고 진짜 예쁜 언니들은 예쁜 사람들은 다 거기 있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지만 뭐 여의도에도 뭐 있었겠죠. 근데 실제로 본 적은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몰라 길이 그런지 그거 있어요. 진짜 보여요. 나와서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해요. 근데 보면 진짜 이쁘고 날씬하고 그런데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 장발장이 뭐죠? 우리 원작이? 레미제라블 약간 비슷해요. 레미제라블에서 결국 여자가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결국 몸 파는 데까지 가죠. 자기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장면도 여기처럼 나오잖아요. 뭐 다시 좀 재활이라고 그러나 뭐 다른 뭐 수엔이 뭐니 재활 시설에 가죠. 근데 그런 똑같은 얘기를 요즘에 그 현대에 그 옛날에 막 기촌 그런 거 이제 없애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줬는데 실제로는 사실 뭐 그래서 취직할 데가 없어서 다시 들어가고 있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몇십 년 차인데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그 여기는 언니들은 그 단란에 계신 언니들이에요. 단란에 약간의 그 있었는데 예. 단란에서도 기차를 타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파워가 파워 꽂아 네 꽂은 저기 밑에 한번 보실래? 요 파워
저기 작은 거에 있는데 제가 꽂아놨어요 파워를. 가족이 아, 작은 거에. 네, 꽂아있는데. 자 그거 여기 아까 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코코넛거리라고 하던데. 오케이. 저기 아니 선에 조그만 거에 제가 꽂아놨어. 그거. 내가 그걸로 돈 벌어오는 사람. 그렇지. 한다고 그러던데. 나 어릴 때 이게 여기다 꽂아야 될 거예요. 여기 이알이 그 옆에 잘못해서 지나갔는데 맨 위. 정말 정육점 같이 빨간 진짜 쫙 여자들 쫙 이렇게 쫙 앉아 있고. 예전에 용산 앞에 바로 지금 용산역 앞에 아 그랬죠. 저도 많이 봤죠. 용산역 갈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되게 고급 아파트가 서 있는데 되게 좀 이상하죠. 또 그쪽에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기억력도. 라오서의 작품은 네. 뭐 낙타 성질 그때도 그랬지만은 좀 인물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못 일어서는 또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여기 안 나오죠? 여기 나와요? 진짜 리얼리티. 아, 이게 지금 네. 꺼진 것 같아. 좀 켜야 돼. 아, 너무 네. 됐네. 예, 지금 라오서 작품은 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저 사진은 또 어디? 사진이 너무 사진이 너무 강렬합니다. 그죠? 내가 강렬한 사진 골랐어요. 왜 안 나와? 저 왠지 중국에서 그 나오는 책일 것 같지 않아요? 표지가. 저 사진 왜 계속- 자꾸 막 들어갑니까? 이게 예. 이거. 자, 이거 누가 강렬한 작품? 네.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알았다. 어머니 탓이 아니다. 그 입 탓도 아니다. 먹을 것 때문이다. 왜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가? 그 이별은 지난날의 모든 고초를 잠재웠다. 내 눈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늘의 초승달마저 나오지 않았다. 이 초승달이 결국은 나의 자아라고 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초승달이 나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같이 뭐 슬픔할 때도 같이 나오고.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처음에 이제 무덤에 갈 때 엄마랑 갈 때 초등살이 처음 나오는데 그때 엄마가 얘를 업고 걸리고 하면서 그 밤을 사줘서 그 장면이 전 되게 슬펐어요. 그 장면이 첫 장면인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라오스 찻집을 가서 라오스에 대해서. 그 다음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거 좀 느려.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띵링이라고 이제 여자 작가인데요. 오래 사셨네요. 여성 작가고 처음에는 이제 초기 사랑과 여성들의 자의식을 주로 다룬 작품을 주로 창작했지만 예난 시대 어떤 중국의 해방국에 있었던 예난에서는 막수주의 관점에서 그랬었고, 근데 그래도 공산당 통치 지역의 관료주의와 남성주의도 비판하였다. 그러겠죠.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문혁기간에는 우파로 물려 투옥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결국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어떤 신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뭔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지 못하는 그런 남성들. 그래서 제가 여기 쓰면 뭐라고 했죠? 새로운 사상 받지만 가부장적 여성관을 바꾸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판인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옛날에 일부 운동권에서도 말은 되게 현란하게 하지만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재밌게 읽었던 그 황자문의 디디의 우산을 보시면 디디의 우산이 두 개의 소설로 되어 있는데요. 뒷부분 소설에서 약간 자전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이한열 그 당시에 운동에 시위에 참여한 걸로 나올 주인공이 그러면서 운동권들의 그 문제 농활 가서 막 하는 거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황정은이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문제의식을 막 갖고 있었다는 거는 이번에 되게 놀랍게 느꼈어요. 여기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지만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방군은 예난에서 해방군은 결국은 완전히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완전 균등 분배하고 그러니까 자기 소유 대상 그런 상태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거든요. 그죠? 새로운 완전히 어떤 사회주의가 적용되는 그런 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막 가르치고 학습하고 하지만 자기가 이제 살아온 봉건주의적이나 그런 것들, 뭐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잔존하는 그런 거 얘기합니다. 많이는 평등하지만 남자는 평등한 이런. 그렇죠. 사사상경을 읽었다는 그래서 새로운 사상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만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 아내를 속으로 얘기하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하는 그런 정근대적 생각을 나오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여자 소설이 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그다음 사회주의 학습을 하느라고 정작 자기 밖과 서로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감정과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아내에 대한 섭섭함. 그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마음은 또 서로를 생각하면서 몸을 토굴집 입구 쪽으로 가까이 미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늙은 괴물은 정말 물적 토대 구실을 못해. 소도 새끼를 낳는데 저 여자는 뭐야? 완전히 알도 못 낳는 암탉이야. 물적 토대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도 몰랐다. 다만 늙은 것이 새끼를 낳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알았다. 부석이한테서 들은 새로운 표현이었다. 결국 그 당시는 완전히 사상학습한다고 되게 막 난리치지만 이 사람은 어떤 간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것은 완전히 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이게 실제 소설의 얘기 아니고 이 띵링입니다. 이 사람 띵링이고 남편 사진이 없어가지고 사진하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작품은 끝났고요.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 루신 문학상과 마오뚱 문학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옌, 노벨 문학상을 탄 모옌이 이 마오뚱 문학상을 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 근대,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거죠. 중국과 한국 근대 소설은 반봉건, 어떤 근대화에 대해서 태도 등에서 사조 등에서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10년대에 보면 우리나라의 근대문학 태동기가 1910년대인데 이게 뭐죠? 보이시나요? 이광수의 무정 1917년. 그러면 루시는 1921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문학이 늦은 건 아니다.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년대 보면은 어떤 사회주의 문학관에 들어오면서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현지인 건 운수 좋은 날, 김동인의 감자, 나도양 이렇게 요거는 사회주의 요런 카프 계열이고, 내가 이거 하고 요거하고 하는 거는 라오스의 초승달하고 김동인의 감자가 조금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김동인 감자 기억나세요? 그쵸. 감자 몰래 캐러 뭐 하다가 이제 중국인인 그 왕서방인가한테 해가지고 저는 비극적으로 죽잖아요. 네. 슬픈 감정. 네. 슬픈 감자가 저기 있네. 진짜 슬프네. 네, 그러네요. 목숨과 같은 감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저춘의 장밋비가 요게 아까 무슨 작품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이 작품이? 무진기하고 비슷하고, 저는 이게 체크한 게 구보시 하루 한 건 뭐냐면 같은 이 뭐라고 하지? 아까 모더니즘 아니 무슨 주의라고 하지? 그런 계열이라고 할 수 있지, 체크한 거고요. 자, 봉준호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네. 근데 봉준호의 외할아버지면 엄마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 저 박태현 씨의 딸이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박태현은 봉준호의 외주로 갔잖아요. 갔잖아요. 네. 아버지가 간 거잖아요. 딸의 아버지가 간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간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봉준호의 증조할아버지인 거죠. 아니요, 외할아버지. 엄마의 아버지, 엄마의 아버지라고요? 이거 되게 가깝죠. 딸은 있는데 아버지만 월북을 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박태현이 월북을 한 거잖아요. 네. 아버지가 간 거잖아. 딸은 여기 있고. 나도. 네. 자, 결국은 나중에 한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겠냐? 다음 장에서 할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때 중국 문학을 읽다 보니까, 일단,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근현대 역사 지식에 대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작품인데 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근데 단편 소설 읽다 보니까, 내가 한국 것도 제대로 안 읽고 중국 거 열심히 내가 공부하는 것 같아요. 한국 역사. 그래서
물론 뭐 국어 시간에 봤지만 제대로 이 작품을 안 읽어서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한국도 읽어야겠다. 근데 한국 근대 소설은 어차피 우리가 더 겪었던 역사를 문화를 바탕하기 때문에 한국어 읽기가 더 나한테 와 닿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중국 거보다 더 잘. 제가 중국 거 읽으려고 중국 현대사를 2번 읽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떤 걸 배경으로 하는 거야? 막 전쟁이. 근데 제가 이렇게 중국 거 열심히 하면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국 거만 있느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일본어 많이 갔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일본에서도 그 당시 어떤 사회주의가 되게 흥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중일들이 같은 사조 또는 같은 시대적 배경을 많이 공유하고 있겠구나. 그럼 한중일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한국의 근대 단편소설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중국 읽었으니까 제가 우리나라 것도 좀 다시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민음사에서 한국 단편 문학선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좀 우리가 내가 이름만 많이 듣고 작품 대충 봤던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국 단편 문학선을 하고 이거 되면 일본도 갔다가 그러면 이제 한중일을 보면 뭔가 조금 같이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 이렇게 많이 속돼 있어요? 네. 네. 다 짧아요. 네, 단편이잖아요. 한국 단편 소설은 정말 옛날 수험생 시절이 떠오르고 네. 이제 문학이라는 느낌보다 네, 맞아요. 완전 공부 밑줄 그으면서 네. 공부해서 그래서 제목이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 소설 막 그런 거. 네. 야,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해저 이말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마이크 쓰신 거 맞아요? 네.